안녕하십니까. 돈 버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 숫자로 보여주고 재미까지 추구하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 이강무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오전에 네. 좀 괜찮은 분위기로 갔었는데 조금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FOMC를 앞두고 오늘 전반적으로 좀 관망서로 맞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전장의 분위기가 오후장에 좀 모두 다 좀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오늘장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집 나갔었던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 찾아와 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뭐 코스피 쪽에서 지금 1,000억대 매수세가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근데 선물 시장에서 네. 5,800억 팔았는데? 이건 또 이제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전체 매수세 중에서요.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한 것도 상당히 오랜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은근히 조금 기대를 했었어요. 뭐 지난주 말부터 삼성전자를 한 4%대 장대양선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다음에 괜찮은 모습 월요일 날 어제도 괜찮은 모습 나오길래 은근히 좀 기대를 해서 이 지수 차트 상에 야 최소한 오늘 60선이라도 좀 뚫어놓으면 야 뭐 좀 뭔가가 좀 희망이 좀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딱 거기서 두들겨 맞았어요. 딱 거기서 두들겨 맞아서 야 정말 좀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이제는 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이 지나면 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 그 파월 의장의 입에 따라서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좀 시장 색깔이 많이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도 지수 차트에 좀 부족하면은 삼성전자 차트가 좀 그래도 22동평에서는 좀 올라탔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도 좀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그렇죠. 보시고 계시겠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또 하나 아쉬운 게 이게 지금 저 외국인들 이 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존재가 이 선물 시장에서 매매하는 외국인들이거든요. 근데 근데 그거를 이기는 존재가 딱 하나가 있어요. 맨날 이기지 못하고 연기금이 그걸 이겨요. 연기금이 그걸 이기는데 외국인들 선물 매매를 이기는데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뭐 외국인들 이렇게 선물 매도를 치다가 연기금이 매수를 들어오면 주춤하고 뭐 좀 청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장에 시작할 때 외국인들이 한 4,500억 정도 장 초반에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했었어요, 원래. 그런데 중간에 거기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연기금이 매수가 막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한 2,500억 정도로 순매도 규모를 줄였었어요. 그런데 이 연기금이 또 배신했어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하던 얘기 마저 하고. 오후장 들어갔고, 그래서 연기금이 조금 매도로 이렇게 반전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외국인들도 선물 매도 규모도 확 늘리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내일 시장은 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눈치 보기 장세. 내일 저녁에, 내일 모레가 휴장이잖아요. 내일 모레가 휴장이고, 그 다음에 내일 저녁은, 그러니까 내일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은 장이 없는데 새벽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도 뭐 이렇게 크게 움직이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눈치를 보면서 그냥 하루 종일 좀 뭐랄까, 좀 지루한 그런 장세?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휴장이 이제 휴일이 하나 있기 때문에 내일 연준의 발표보다 이제 오늘 밤에 미증시가 하루 첫날을 어떻게 보낼까를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내일, 저 어제 미국 시장을 움직인 거 좀 보셨어요? 일단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아니 완전히 움직이는 게 나스닥이 난리도 진짜 6.25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거. 그래도 처음에 지난주 금요일장에 못 났던 것들을 좀 회복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얘기고요. 자, 요거 나스닥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분 차트 한번 볼게요, 나스닥. 보시면 자, 요게 10분봉으로 보게 되면 자, 지금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이죠. 마이너스를 냈다가 플러스를 또 확 들어올렸다가 12,500 근처까지 또 들어올렸다가 마이너스 냈다가 플러스 냈다가 다시 12,200까지 또 뺐다가 장막판 뭐 한 4, 50분 남기고 또 그걸 다 들어올려서 12,500 넘겨놓고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쏠림 현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미국 시장 쪽 같은 경우도 나스닥 시장도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그쪽에서 야,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이 정도면 올라올 만한 때 아니야? 이런 심리가 작용했다가 야, 연준에서 또 좀 지금 요즘 독하게 나오는데 또 더 안 좋은 얘기 하면 어떡해 하고 매물 나왔다가 또 매수세 들어오면 올라왔다가 하루에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가 1% 들어올려놓고 이렇게 끝내갖고 참 이쪽도 투자 심리가 조금 불안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일단 저도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금요일장에서 큰 폭의 하락을 했었고, 이 큰 폭의 하락이 최근에 좀 하단을 좀 방어해주지 못했었던, 방어해주었던 그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밀렸다 보니까 이 라인 따위에 대한 좀 주가 하방 테스트를 좀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나스닥 분봉 차트에서 마지막에 끌어올린 시장에 대한 힘은 저는 아주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나스닥의 전체적인 힘을 좀 끌고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그동안에 좀 이 실적에 대한 문매를 맞았던 기업들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좀 오늘 미증시 마감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오늘 우리 증시에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지만은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 그리고 삼성전자의 장중 상승 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아쉬운 거는 FOMC를 앞두고 관망세로 좀 종결을 했다라는 것, 이 부분들을 좀 저는 오늘 뚜껑을 좀 열어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새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렇게 해서 네. 누가 이렇게 보내주길래 한번 읽어보려고 딱 봤더니 잘 읽어보셨어요? 200장 가까이 돼요, 그게. 그래서 110개니까. 그래서 도저히 지금 읽을 수가 없어서. 네. 야, 이거는 내일 휴일이나 그다음에 주말 휴일 통해 갖고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잘 읽어보고 우리 시청자님들께도 조금 도움이 되도록 제가 좀 구석구석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FOMC를 앞두고 있지만은 다음 투자에 대한 준비, 또 포커스 EJ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 제목은요,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변수를 앞두고, 중요한 변수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 내 살림 챙기기 좀 바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집안 단속을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 좀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와 함께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들을 살펴볼 건데, FOMC를 지나고 나면은 1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 마무리, 그리고 2분기에 대한 평가,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해서 살림 지키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특히나 G2 국가의 역할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GDP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은 꾸준하게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IB 투자들이 계속 이 중국의 성장률을 둔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진핑의 좀 이 단호한 정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의 중앙재경위원회 쪽에서요, 전면적인 인프라 건설을 강화시키자라는 이런 요청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1분기의 GDP 성장률 하강에 대해서 2분기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라는 평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관련해서요, 중요한 또 자료도 있는데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성향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 성향이 낮아지고 있는데,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점은 좀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 위기, 그리고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시장에 대한 재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자료 좀 보시죠. 최근에 와서 선전 지역이라든지 상해 지역에 대한 봉쇄가 상당히 컸었죠. 그 지역 중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인프라 투자를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G2의 다음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상당히 클 텐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좀 방어 이와 같은 내용들 그러면은 내수 살리기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이 바이든 정부 미국의 내용들을 볼 것인데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5월 달부터 해서 전당대회 같은 부분들을 좀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지를 좀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강한 정책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대우크라이나라든지 대러시아에 대한 정책들도 이때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예로는 이 행정정책 중에서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꺼내놨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국 기업에 대한 이 생산품 이용에 대한 내용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영역이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와 같은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 사진도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좀 보게 되면은 헤드라인 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건설. 자,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사실 전반적인 건설 산업에 대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배경에 미국산, 그러니까 자국 상품에 대한 자국 기업 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산림 다시 재정비에 대한 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배경, 뭐 여러 가지 교각이라든지 교통, 통신 같은 인프라도 있겠지만은 앞단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2차 전지나 반도체 이와 같은 산업군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공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G2 그러니까 주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 시진핑 주석도 인프라 카드를 강하게 꺼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 자료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마도 예상을 했겠지만은,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가지 이 삼성전자 공장 시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에스코트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상되겠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라는 거는 향후에 이 삼성전자라든지 주요 이 총수들과 함께 여러 가지 공급망 해소를 위한, 협력을 위한 이야기가 오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인프라를 좀 이용할 수 있겠죠.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혜택이 받는 기업들, 또 미국 내에서의 인프라 투자에 혜택이 받는 기업들,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대한 증설에 대한 모멘텀 갖는 기업들,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향보회처럼 공급망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또 협력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산업들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쉽게 말하면은 건설부터 해서 뭐 IT, 2차 전지, 반도체에 대한 영역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중국이 지금 네.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건설사들 그렇게 많이 괴롭혔었잖아요, 시진핑이. 그렇죠. honda도 막 그렇게 막 맞죠. 그냥 예. 부도 막 이렇게 나게 네. 해버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정신을 조금 차린 것 같나요? 일단은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크게 좀 이 디폴트 우려까지 나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연말 때부터 시작되었었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때리기. 근데 이제 이번에, 이 봉쇄령 이후부터 해서요, 시진핑 주석이 올스톱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멈추고, 빅테크 기업들이 경제 성장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에 대한 키워드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전반적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 투자를 하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할 수 네. 있을래나? 그렇기 때문에 이 봉쇄령을 또 이 다음 정책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적을 좀 많이 띄고 있다. 사실은 미국에서의 이 인프라 투자도 결국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내 집 살림 다시 재정비하는 기간이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새로운 정부를 또 준비하기 때문에 새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카드가 공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뭐 중국과 미국 이처럼 G2를 보면서 인프라라는 키워드가 많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 그래서 섹터로 본다면 저는 건설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성장의 반도체 2차 전지 섹터를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머리가 네.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올해 3년임을 네. 앞두고 있어서 네. 이거 봉쇄를 만약에 풀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게 되면요. 네. 중국인들은 그 물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면역을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그렇게 꽁꽁 틀어막고 있는 건데 네. 거기다가 지금 뭐 경제도 그냥 냅뒀다가는 또 이게 탈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내 집 다시 재정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거의 뭐 불가능한 걸 지금 시진핑 주석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코로나 확산도 안 시키고 네. 경기 부양도 하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상해 지역에 중점 산업하고 있는 반도체하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숙직 제공해주면서 가동을 시켰잖아요. 맞아요. 예, 봉쇄는 하되 공장 가동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급하긴 급한 거예요, 시진핑도.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내 집을 다시 지키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또 다시 한번 재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니까. 근데 사실은 이쪽에서 본다라면은 우리나라 중장비 건설 기계 기업들이 혜택이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중국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낮아져서 저는 큰 혜택은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어서요. 네. 예전에 중국을 갔다 와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하나 생각이 나네요. 그때 2000년대 어떤 초였어요. 네. 그때 중국이 막 한참 그럴 때 일 막 한참 하고 막 한참 경제 발전할 때. 네. 근데 되게 못 살 때죠, 아직까지. 네. 근데 자기가 몇 년 전에 중국을 놀러를 갔는데 네. 다들 진짜로 이상하게 일을 하더래요. 뭐냐면 어떻게 포크레인 바가지로 흙을 이렇게 떠갖고 네. 포크레인 바가지를 이렇게 냅두고 네. 사람이 그걸 삽으로 이렇게 옮기더래요. 포크레인이 펐는데 삽으로 옮긴다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시키려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 보고 와 정말 웃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아주 당연시하는 게 중국 정부니까요. 뭐 이번에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네. 경우도 지금 그때 오면 아마 지금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온다 그러죠. 네. 이것 때문에 좀 많은 이야기들이 분분한데, 뭐, 한국과의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챙겨가고, 아마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대중에 대한 견제, 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네. 블록화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우방들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는 북한하고 이렇게 맞대고 있고 네. 또 우리나라가 있어야지 좀 강하게 이렇게 있어야지 중국이 또 마음대로 준동을 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중요성들 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네.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뭐 있는데 그 어제 갑자기 네. 방산 FTA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 네. 방산 FTA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그런 쪽들 방산 관련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그렇게 들어요. 나온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지난해 바이든 정부에서 이 공급난 조사를 위한 여러 가지 전수조사 반도체 기업들을 3번이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급망 해소를 하기 위한 협력을 다시 한번 좀 단단하게 좀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협력에 대한 공급에 대한 좀 뭐랄까 좀 더 강화시키고 미국 본토의 현지 증설에 대한 좀 속도를 빨리 재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의 입장에서는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미국 쪽에 있는 기업들 네. 뭐 이런 쪽이 미국 정부나 네. 네. 이런 쪽이 조금 우리나라 저 삼성 쪽한테 네. 뭐 이렇게 물량을 좀 더 주기가 쉬울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네. 대만에 네. 그 중국 간첩들이 그렇게 많대요. 아, 그런가요? 대만에 군 참모 차장 네. 그 사람이 간첩 혐의로 네. 저기 지금 조사받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 TSMC에도 네. 간첩들이 되게 많대요. 아, 그리고 상당히- 기술 빼돌리고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저 대만은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대만이
네. 또 저 미국에다 공장을 그렇게 네. 크게 짓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요. 네. 하여튼 상당히 음모론이. 근데 실제로 미국에 있는 램 리서치나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 이제 새로운 거점을 또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력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자,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네. 오면서 그냥 선물꾸러미 안 들고 오진 않을 거예요. 네, 선물꾸러미를 그런 뭐 좀 좋은 들고 올 이야기가 있을 것 테니까 같습니다. 네. 우리는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미리 생각해서 투자에 접목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EJ 저 포커스 EJ 제목은 농업 소부장으로 해봤습니다. 자, 뭐 소부장 하면 소재, 부품, 장비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반도체도 아닌데 무슨 농업의 소부장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좀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자, 이 인플레이션을 도저히 피할 길이, 에그플레이션을 제가 보기에는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EJ 시간에서 방산 먹거리 정책주, 방산 먹거리 정책주, 방산 먹거리 정책주, 뭐 거의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그림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 세계 4대 곡창지대가 저쪽이죠. 저기, 저 미국 쪽, 아메리카 쪽에 2개가 있고요. 그건 미국 쪽, 그리고 또 저기 아르헨티나 쪽, 이쪽이 곡창지대고 또 우크라이나 그렇고 중국의 동북 삼성 이쪽이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미국 쪽에는 캔자스, 뭐 오클라이오 지역들 이런 쪽에서 지금 가뭄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쪽에서도 지금 농사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예년에 씨를 뿌렸던 거 거기 한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아직 못 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곡창지대 저 남미 쪽에 아르헨티나가 있죠. 자, 이쪽엔 팜파스 지역에 또 저쪽도 가뭄이래요. 그래서 뭐 밀하고 옥수수, 콩 뭐 이런 것들이 수확량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있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뭐 지금 치고받고 하느라고 농사고 뭐고 다 뒷전으로 밀어놨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제가 전에 이 농산물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말씀드릴 때 우크라이나가 파종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전쟁 때문에 이걸 놓친 게 아니라요. 그 동북 삼성 쪽에 그쪽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쌀이나 옥수수 같은 것들 이런 거 파종 시기를 지금 놓친 상태입니다. 세계 4대 곡창지대가 다 저런 상태니 어떻게 에그플레이션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그나마 좀 생산을 하던 뭐 다음 페이지에 다음 그림에 나올 텐데요. 자, 인도가 있어요. 자, 인도 저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폭염이래요. 저쪽은 또 폭염으로 밀 수확량이 최대 50%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뭐 세계 4대 곡창지대가 다 저렇고 인도마저도 뭐 저런 걸로 인해서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커져가는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 자급률이 어떻게 될까요? 자, 아마 다음 화면에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저게 1970년대 한 80% 정도 됐었죠. 저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농사를 꽤 많이 지었네요. 저도 저 70년대 살긴 살았습니다만, 근데 그 고향이 그 동네는 농사를 안 짓는 동네라서 잘 몰랐는데, 하여튼 저 때까지만 해도 저 곡물 자급률이 한 80.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 80년대 들어서 뚝 떨어지죠. 56%대로 뚝 떨어지고요. 2000년 들어서는 29.7%로 식량 자급률이 뚝 떨어집니다. 자, 지금 2019년도에는 21%까지 떨어졌어요. 자, 뭐 쌀은 우리나라가 100% 이렇게 자급률이 100%가 넘죠. 그런데 쌀 같은 경우는 다른 거를 먹기 때문에 쌀을 덜 먹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 뭐 밀가루나 밀이나 뭐 다른 곡물들 이런 것들을 안 먹는다라면 그렇죠. 쌀도 우리나라가 자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릴 겁니다. 그리고 저 수치는 OECD 내 최저치예요. 자,
자, 그리고, 새 정부에서 그래서 조금 뭐,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식량 안보에 5조를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좀 안타깝게도 전담 조직은 아직 없답니다. 저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조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새 정부에서도 뭐 그런 얘기들은 합니다. 안심 먹거리,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그다음에 식량 주권 확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뭐 인지는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장난이 아닌 그런 상황이니까 좀 빨리 좀 해결될 일은 아니죠. 사실 참 이거는 뭐 빨리 좀 수입을 해서 조금 이렇게 쌓아놓는다든가 뭐 그런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거기다가 또 하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젤런스키 대통령입니다. 지금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앞으로 수확할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격이 있는데요. 그나마 지금 수확해 놓은 거 그것도 문제입니다. 자, 젤런스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가 그 흑해 쪽 이쪽을 봉쇄하고 있어서 수천만 톤의 곡물 손실이 우려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뭐 이거 엎친 데 덮치고 또 그 위에 또 엎어버리고 막 그런 정황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아닌데 저 외국에서 한국가 같은 경우는 비료값이 워낙 올라서 비료값이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야, 우리는 농사 안 질래라고 그렇게 하는 국가도 있다랍니다. 자, 이런 것들은 비료값이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면 농사도 그것 때문에 덜 짓게 되면 악순환이 되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곡물은 더 부족하고 그렇게 되면 곡물값은 더 올라갈 거고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뭐 그런 상황 우리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요 정도로 하고 종목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카프로예요. 카프로인데 요거는 크게 두 가지를 하는 회사입니다. 카프로락탐이라는 거. 이 카프로락탐은 나일론의 원료가 되는 뭐 그런 소재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최대 유한비료 생산업체입니다. 이 유한비료라는 게 뭐냐 하면 그 황산 암모늄이 주성분인 암모니아가 함유된 질소를 함유하는 그런 비료를 얘기하는 건데요. 참 길죠? 네, 깁니다. 저도 이거 발음이 조금 셀까봐 꼬일까봐 연습을 했는데도 또 꼬이네요. 자, 근데 그걸 갖고 유한비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체 생산량의 한 80% 정도를 수출을 합니다. 자, 수출을 하면 해외 쪽에서도 지금 비료가 없어서 난리죠.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 많이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플러스로 작용을 하는 그런 움직임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카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900억 조금 넘는 그런 상태인데요. 최대 주주는 효성TNC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가 코오롱인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고 그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종목일 겁니다. 자, 이게 2020년도에 완전히 뭐 정말로 안 좋았어요, 실적이. 매출 2,500억 정도밖에 안 나왔었고요. 595억이 적자가 났는데 이때는 그 코로나 때죠. 그래서 뭐 다 꽁꽁 문 잠궈 놓고 그랬기 때문에 뭐 실적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작년에는 매출이 재작년보다 2배가 넘게 뛰었어요. 2배가 넘게 뛰면서 한 5,820억 정도 나오면서 흑자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듯한 그런 종목인 듯 싶고요. 뭐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매매는 마시고 조금 저점에서 공략하는 그런 부분들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요거는 따지고 보면 비료 같은 경우는 농업소부장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소부장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뭐 한 부품쯤 될 것 같아요. 저거를 키우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뭐 부품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농업 쪽에서 소재 쪽이 되는 부분들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소재 말고, 그렇죠. 예, 일단 소재, 요것도 소재로 볼 수도 있겠네요. 경농 같은 것들. 자, 요런 것도 제가 전에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경농은. 자, 근데 이 경농은 그런 거죠. 비료 다음에 어떤 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예전에 북한에다가 뭐 저 비료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움직이는 거는 비료 쪽이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들은 농약 이런 쪽이 움직였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저 추천해드렸던 종목 중에 대동이란 종목, 뭐 제가 농슬라예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도 오늘 또 급등을 해갖고 오늘 기준으로 대동이 수익률이 지금 3등으로 올라왔네요. 62.45%로 지금 3등으로 올라왔습니다. 뭐 80%짜리 하나, 70%짜리 하나, 60%짜리 하나, 50%짜리 하나, 밑으로는 40%짜리인데 뭐 좀 하나하나씩 요렇게 섞여 있어서 보긴 좋은데요. 자, 비료 다음에는 이쪽 농약 쪽이 움직이는 뭐 그런 게 거의 순서가 되니까 이 부분 경농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른 게 없으니까요. 한번 꼭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저 소재 정말로 제대로 된 소재로 볼 수 있는 거는 씨앗을 볼 수 있겠죠. 씨앗을 제대로 된 소재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씨앗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농우바이오 같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전에 제가 아시아 종묘를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는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목표가 달성해서 그거를 또 아시아 종묘를 또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서 지금 오늘은 농우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농우바이오는 국내 1위 종자기업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농업경제지주예요. 농업경제지주니까 뭐 요거도 좀 상당히 좀 안정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종자 우리 시진핑이 종자 키우는 기업에 가서 뭐 굉장히 좀 사기를 북돋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종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속이 되게 되면요. 상당히 나중에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TV 방송에서 나와서 좀 올라가서 사기 부담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 사기 좋은 그런 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의 조금 좀 이 농업 관련되는 이런 섹터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뭐 대동 같은 것만 하더라도 제가 추천해드리고 난 다음 60%가 넘게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뭐 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수를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계속해서 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 단순한 필수 소비재 식량이 아니라 전쟁의 이야기로 해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언제까지 이제 그 기간을 좀 보고 계실까요? 이 농업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지금, 네. 아까 좀 처음에 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네. 세계 4대 곡창지대가 전부 다 가뭄에다가 뭐 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날씨가 조금만 안 좋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헝가리 총리가 교황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헝가리 총리한테 들었다고 러시아가 5월 9일 날 정도에 휴전을 좀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교황님이 헝가리 총리한테 들었대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전쟁이 끝나게 되면 잠깐 좀 뭐 일시적인 그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뭐 파종할 시기 다 지나버렸는데요, 뭐. 네. 그 중국 같은 경우도 파종 시기 다 지나버렸고, 뭐 가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곡식을 심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내 고생을 시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지나서까지도 농업 관련된 종목들, 뭐 사료 관련된 종목들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 사료는 그거는 너무 심했고요, 지금. 그래서 사료는 건들면 안 되고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밸류나 뭐 이런 것들이 합당한 수준에 있는 것들 그런 걸 건드셔야죠. 네. 자, 지금 유튜브 안에서 또 질문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작은 소마무님께서 남해학을 같이 매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남해학을 다시 한번 또 들어갈까 노려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남해학 주가 차트 흐름 보시면서 타이밍이 있을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화학보다 제가 지금 탑픽 종목을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요. 남해화학보다 뭐 이거 한번 좀 크게 수익 났잖아요. 남해화학도 지금 고점에서 보게 되면 수익률이 제가 추천드렸던 수익률이 한 42% 정도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남해화학보다는 제가 탑픽을 한 종목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좀 매수해 보세요. 그걸 좀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탑픽으로 좀 말씀드릴 종목은 지난번에 이 종목도 그린플러스도 마찬가지로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그린플러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린플러스는 우리나라 스마트팜의 선두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국내에 온실 같은 것들, 온실 시공 능력이 독보적인 1위예요. 자, 그리고 뭐 해외 시장 같은 경우 저 위에서 저 글자에 보시게 되면 호주 시장 진출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그린플러스 태국 법인 설립 이런 부분들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저런 것들인데요. 지금 전에 저 사막 쪽에 그러니까 UAE 쪽에 뭐 그쪽하고도 접촉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딱 감은 오시죠. 자, 공간이 좀 협소해도요. 자, 저렇게 저게 뭐 자동으로 업다운 이렇게 막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채소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자라기, 식물이 자라기 딱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든다 그래요. 그리고 좁은 그런 공간만 있어도 지금 저기 땅이라면 저만큼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좀 좁은 공간에서도 대규모 이런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라는 거, 채소나 이런 걸 재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런 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린플러스는 아닙니다. 근데 다른 회사인데 그쪽에서 매장들하고 어떤 햄버거 가게 뭐 이런 매장들하고 좀 직접 계약을 해서 그 햄버거 가게에서 쓰는 그 채소를 스마트팜 형태로 저런 형태로 길러갖고 쓴다라는 뭐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정말로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농업에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 스마트팜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이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종목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차트 모양을 보면 참 이쁘죠. 참 이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20선, 좀 이렇게 22평선을 쭉 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밑에는 62평선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농업주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환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순환매에 대비해서 좀 선침해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스마트팜에 대한 시장이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혜택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린플러스에 대한 관심 사실 그린플러스에 대한 언급을 이미 일찌감치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도 안정적으로 추세를 좀 만들고 있고 수익을 좀 잘 내고 계신데 일단 여기에서 또 고민이 되고 있는 또 시청자분의 또 글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농업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하면서 사료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비님께서 그럼 사료는 이제 끝났나요?라고 물어보는데 사료 종목마다 좀 위치가 좀 상이하죠. 네. 예, 많이 틀려요. 뭐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뭐 그거는 건들지도 못할 정도로 올랐고 뭐 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금 후발주자들도 있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료가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뭐 장중에 치고 올라가도 치고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이 끝났다라는 표현 이런 부분들도 저는 그렇게 쉽게 써서는 안 될 표현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사료주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라서 만약에 저라면요. 저는 저보고 매매를 하라면 사료주 안 합니다, 저는. 자, 요 정도면 대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곡물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이나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다 보니까, 네. 일단 지금 유튜브 창에서는 여러 가지 식료품에 대한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요즘에 수산주들도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좀 지난주 주 후반부터 해서 오늘까지도 이 닭고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좀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여러 가지 식료품에 대한 파동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마트팜이 저는 좀 대체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린플러스 저도 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런 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면 물렸을 때 후달려서 못 살아요. 이게 딱 물리고 나면 뭐 저 위에 올라간 거 이렇게 저도 종목 상담을 좀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지만요. 저 위에 올라가서 단기간에 급등했는 거 그런 거 물려갖고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해오실 때는 솔직히 속으로는 이거 답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급등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손절매 라인, 손절 가격은 정해놓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급등한 종목을 이렇게 추격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는 사실 뭐 저한테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해봤자 그거 별로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급등한 거는 안 쫓아가는 게 제가 여기 보면 이따 수익률 저 보시게 되면요. 그 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급등한 거 쫓아가라고 추천해 드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따가 보세요. 뭐 수익률 저만큼 낸 전문가가 있습니까? 아마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저런 것들 전부 다 안 올랐을 때 밑에 있을 때 그때 공략을 한 겁니다. 밑에 있을 때 공략을 해야 차분히 좀 오래 들고 갈 수도 있고 견디기가 쉽습니다. 제가 첨언을 한다라면은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바닥, 날바닥을 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도 날바닥과 같은 종목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추천주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두산바켓입니다. 앞에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면서요, 뭐 건설주나,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 섹터에 대한 종목들도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이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정책, 하지만 우리나라 이 중장비 기계 업종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를 크게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편, G2의 반대편, 미국 시장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최근까지 해서 캐터필러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 추가적으로 정책에 대한 힘이 나온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건설 경기, 미국 시장 안에 있는 건설 경기는 상당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이 큰 기업들의 움직임들을 살펴보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있는데 제가 주가 차트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해서 이 세아제강 지주, 세아제강이 상당히 강합니다. 미국 법인에 대한 수익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캐터필러에 대한 움직임들, 캐터필러에 대한 실적이 좋았을 때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오늘 제가 소개한 두산바켓도 있고 진성TC 같은 종목들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두산바켓에 대한 움직임들 앞으로 좀 기대를 하자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두산바켓에 대한 전반적인 이 기업에 대한 매출 구성표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다른 이 건설 장비 기업들 대비해서 북미 지역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를 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의 대규모 투자, 인프라 투자, 건설 경기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국을 따라서 반도체 증설, 미국을 따라서 배터리 증설, 이와 같은 키워드를 따를 수 있는 IT 기업들도 있지만은 건설 장비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면은 뭐 건설
장비, 건설주, 건축 기자재 모든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산 파켓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북미 지역,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있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파켓에 대한 전반적인 매출액 규모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등락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매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해서 정책에 대한 힘까지 나온다라면은 그 실적에 대한 추이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주가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 세아제강이라든지 세아제강 지주 그리고 진성TC와 같은 주가 흐름처럼 상당히 우상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성TC라든지 세아제강처럼 뭐 급변하는 모습들까지는 아니고요. 우선은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의 탄탄한 바닥을 좀 저점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오름세가 올라왔던 위치까지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박스권의 시세 중심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접근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를 박스권 돌파를 해서요. 가격적으로 했을 때 47,000원 라인대 다음 상단에 대한 가격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3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사조 대림입니다. 자, 이 사조 대림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수산주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움직인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사조 오양 같은 경우는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뭐 거의 상한가 근처를 가서 하루 만에 그 목표가를 달성하기도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같은 사조 그룹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빨리 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이 사조 대림 같은 경우는 조금 묵직하게 움직이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는 2019년도 6월 달에 사조 해표를 흡수 합병을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수산 쪽 그리고 식품 제조 이런 건 저 해표 같은 경우는 식용유잖아요. 그래서 식품 제조 그리고 뭐 식품 분류 및 유통 쪽 이런 사업들을 골고루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시청자님들께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완성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파는 기업들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마트에 가면 주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이런 것들은 가격 전가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뭐 저런 것들 어떤 그 소재 업종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뭐 저 정제해갖고 파는 정제 마진도 뭐 올라올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돈을 버는 분들이 누굴까요? 지금 돈 제일 많이 버는 게 사우디나 뭐 UAE나 이런 쪽이 산유국 쪽이 돈을 가장 많이 벌지 않습니까? 즉 그런 것들을 직접 파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지금까지는 뭐 1분기, 2분기 뭐 요때까지는 아마 그 식품 업체들 요런 것들도 실적이 좀 찍혀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이 원자재 가격이 곡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이거를 빨리 제품 가격에 반영을 못하게 된다라면 실적 부분들이 오히려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라면 같은 것만 하더라도 한 6개월치 정도 재고는 갖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 그 이상 좀 이렇게 뭐 저 식품별로 이 기간은 굉장히 짧죠.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짧을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괜찮지만
원자재 가격이 인상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길어진다라면 오히려 그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 소부장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까도. 자, 요런 것들이 전부 다 농사를 짓는데 곡식을 넣는데 필요한 것들이지, 뭐 이걸 갖고 곡식을 갖고 뭘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은 아니었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사조 대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조 대림도 식품, 그러니까 식용유 만드는 그런 사업 부분도 있지만요. 저거는 매출 비중이 한 1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수산 쪽,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텐데, 원양어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기 그림에 나오죠. 자, 저게 사조 대림에서 갖고 있는 그 밴드예요. 자, 뭐 참치 쪽이 한 3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참치 쪽이 3대가 있고, 그다음 대구가 2대가 있는데 저거를 직접 하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쪽 수산물도 안 넘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농산물에서 시작을 하지만 다 돌아다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수산주들 같은 경우도 뭐 한 번씩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자, 요런 것들 지금 뭐 오늘 농기계 관련 업종들 요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뭐 그렇게 좀 시차를 길게 두지 않고 요런 것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사조 대림이 지금 3천억 약간 넘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정확하게 오늘 종가 기준으로 3,066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매출액이 한 1조 8천억 정도 됐고요.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었고요. 자, 요거는 연결 기준이고요. 뭐 연결 기준 자회사에서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별도 기준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별도 기준으로도 매출액이 1조 1,66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780억. 영업이익 780억 되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 굉장히 싼 수준이죠. 그리고 앞에 그 수익률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도 보시게 되면요. SPG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마찬가지 굉장히 저평가돼 있을 때, 쌀 때, 그럴 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조 대림도 마찬가지로 지금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자, 요게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작년 9월 달에 고점 부분들 이거를 좀 선으로 이렇게 그었는데 요번에 갭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죠.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 지금 요거 갭은 메꾸어진다라는 게 갭이론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갭을 메꾸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요게 22평선도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요렇게 좀 선을 이렇게 그어놓은 부분들, 이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깰 라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지지선 근처죠. 그래서 오늘 추천을 말씀드리게 됐고요. 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4만 원 정도를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종목 장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 최근에 와서 뭐 곡물 그리고 또 수산 또 이제 육가공까지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종목들로 또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FOMC 첫날인데요. 일단 미증 씨가 어떤 움직임을 먼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네. 한번 좀 두들겨 팼다가 좀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눈치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FOMC 첫날보다는 둘째 날 결과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 된다. 내일이 결정되는 날이죠. 네. 내일 그러니까 모레 새벽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네. 간혹 가다가 첫째 날, 둘째 날 미리 좀 선제적으로 방향을 보여주기도 해서 저는 내일 미증시의 마감을 상당히 또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수급에 대한 개선이 먼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달러 인덱스나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필 전문가님이 계속 좀 이야기를 주시는 눈치 장세를 좀 계속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